어떻게 글을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착안한 것은 최근에 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의 중심에는 그 주요 관련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트 외교관이나 실무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착안할 수 있었고, 그들이 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등장식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묘사하자면 스트롱맨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스트롱맨 시대의 정상 외교와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그 대북 정책 그리고 핵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와 다른 것이 이게 최고위급 수준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육자회담이라든가 또는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국장급이나 차관급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실무선에서의 협상을 통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상황 전개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등 또는 심지어 트럼프까지 직접적으로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보수 정부의 경우에는 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또 그 안보의 기초 위에서 어느 정도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압박의 결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역시 그 레토릭상으로는 안보에 기초한다고는 하지만은 압박을 통한 견인보다는 사실은 어떤 당근과 회유 또는 접근을 통한 대화를 통한 견인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변화의 조짐을 밝혔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과 그 고위급을 파견했고 이러한 화해 제스처를 해서 한반도가 결국은 이제 대립에서 평화의 모드로 전환되는 계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왜 김정은이 그러한 그 입장과 태도의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결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압박의 결과로 김정은이 금년 들어서 그 자세의 변화 또는 입장의 변화를 보였는데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결국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압박의 결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고는 했지만 결국 거기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결국 일단 남한과 손을 잡음으로써 남한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중 관계 개선의 경우에는 남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7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기까지 한 자세를 취한 적도 있었고 또 김정은이 중국을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개선을 추구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현실 정치하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남한을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북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남한을 끌어들이고 그 배경하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갔다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상회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나 또 그 과정 이러한 것은 글을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묘사하자면은 제가 볼 땐 이건 마치 무슨 롤러코스터 외교전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가장 큰 그 위기는 역시
트럼프가 5월 24일경이었죠.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재밌었던 게 그날 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서 취소 소식을 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영문 원문을 이제 바로 접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문을 읽어봤을 때 저한테 가장 이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것은 사실 앞이나 중간 부분이 아니라 가장 뒷부분이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맨 뒷부분에 뭐라고 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if you want to change your mind, then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please do not hesitate, please call me alright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를 걸어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다, 이런 것은 김정은에게 굉장히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트럼프 자체로서도 자기도 완전히 이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를 북한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김계관이 다시 또 이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담화를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진행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재밌다, 재밌는데 거기서 느낀 두 가지는, 하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거 협상의 어떤 달인이라고 볼 정도로 이 위기 국면을 조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데 굉장히 술책이 능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로 그 다음날 북한에서 뭐랄까 그런 긍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트럼프가 했던 그 미끼를 먹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은 결국 그만큼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히 원하고 있었고 어떤 그 전략적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려고 들어볼 때는 제가 최근에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보는 것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특히 끝난 뒤에 공동성명을 보면서 뭐 상당히 비판적으로 실망스럽게 대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어떠냐, 굉장히 좋은 결과다, 대결에서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성과다라고 보는 분들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리는 측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왔던 평소의 식견이나 어떤 자료 또는 뭐 이런 기존의 히스토리 이런 것도 참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 지형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는 어디에 좀 더 친근한가에 따라서 이 공동성명을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갈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보고 그럼 너는 어디에 속하니, 그래서 너도 나타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도 뭐 그다지 변명할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시했던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고 어떠한 기대를 걸었고 어떠한 전략을 설파했는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또는 관료들이 또는 언론들이. 그렇게 봤을 때 쟁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반드시 CBI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대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그 당시에.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 또는 일정표, 검증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이러한 것을 바터하는 식으로 서로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대세를 이루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것이 잘 돼간다면은 결국은 트럼프나 김정은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봤을 때 어쩌면은 정말 이게 뭐 잘 되면은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도 얘기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또 돌아보면은 청와대는 또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봤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냉정했던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인지 어떤 표현이 적절한 건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양측이 합의하고 서명하는 공동 성명이 도출되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공동 성명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동 성명의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서명을 한 공동 성명이 도출되면 그 성공이다라고 본다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 성명이 나온 다음에 이 내용의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그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을 지느냐, 어떤 이데올로기 지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성과의 측면과 대단히 실망스러운 측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도 썼습니다만은 일단 성과로 제가 보는 측면은 뭐냐면은 분단 이후에 최초로 그 적대 관계에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단독 정상회담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만남 그 자체로서 서로가 그 미러 이펙트가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었고 또 거기에는 뭔가 적대 관계를 만드는 적대감을 만드는 오해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만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태도와 입장과 진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아니면 저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놈은 아니구나. 아니면 저놈은 내가 잘못 알았네.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남 그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는 개방적인 인물의 성격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둔의 지도자처럼 이제 뭐 북한에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데뷔를 한 셈이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고 미국의 지도자를 만나고 뭐 그것이 술책이었든 아니었든 그 전날 뭐 대담하게 이제 관광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적어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이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경우에 좀 더 개방적인 지도자상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 나아오는 그것이 북한의 그 자극이 될 것이고 어쨌든 그 변화를 추동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이제 성과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성명에 합의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오는 가을에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공동성명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다시 만나겠다,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표시를 했는데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구두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과의 측면이다. 왜냐하면 한 번 만나가지고는 서로가 알 수가 없는데 두 번 만난다면은 결국은 다시 또 김정은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속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또 그 지금보다 나은 가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근데 좀 이제 실패랄까 좀 굉장히 아쉬웠던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이제 CBID가 들어가는 공동성명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근데 핵심은 이제 그것이 빠졌다라는 것. 어떤 분들은 CBID에서 CD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Complete Denuclearization이 들어갔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판문점 공동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에 뭐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2.13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공동성명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상황이 변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로 가는 어떤 문을 여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말로 이것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잡아내고 실현하는 것은 결국 관건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무언가 더 나아간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의 근거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보면은 공동성명에 보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 체제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그 단계를 거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평화협정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이해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어떤 분은 야 트럼프가 그것도 공부하지 않고 갔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유엔사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이 발언을 받아들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에 관한 것이죠. 비핵화가 정말로 이것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고 정말로 평화협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원튼 원치 않든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 축소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뭐 철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논란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맹 관리에 있어서 과거 미국의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세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매기고 뭐 경제적 압박을 하듯이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한국과 얼마나 논의를 하고서 공동의 어떤 인식 속에서 토대 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이제 뭐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 북미 공동 성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이제 CNN을 봤는데 CNN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방송을 보내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 공동 성명과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남는 것인가? 제가 볼 때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폼페이오와 북한의 고위급 간의 후속회담을 약속했는데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계속 지켜봐 왔었고, 그것에 종지부를 찍든가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기를 기대했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우리는 또 후속회담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 또 북한의 행동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다시 갇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죠. 첫째는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재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버석에 앉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운전자론이 대세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중재자론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중재를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았고, 중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당사국인데, 그리고 북한의 핵 위기로부터 위협을 받는 가장 중요한 대상국인데, 이 중재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재자는 마치 뭐냐면은 어떤 합의나 과정에 있어서 중재한다는 것은 한 발짝 건너서 제3자처럼 놓여져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북미 공동성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과정에서, 또 앞으로의 과정에서 한국은 계속 중재자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이것이 그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온 것은 오히려 코리아 패싱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당사국이라는 어떤 그러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중재자로 머물기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공동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료의 입장을 들어보면 평화의 문을 열은 거 아니냐, 그 전쟁의 위협이 일단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안보 위협에 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아니고 이건 미국이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것이 당분간 핵실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 중이다. 결국 핵을 실은 장거리 로켓이 위협하는 나라는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향해서 적어도 전쟁과 미국을 향한 안보 위협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도 과연 거기에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향후에 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유지해 가면서 검증에 관한 것을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얻은 안보 위협 해소라는 것이 미국이 얻은 것과 한국이 얻은 것이 과연 등가적인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상외교 또는 이 게임 플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공고한 한미동맹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을 견인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국이 얼마 전까지도 무게추가 사실 한국 쪽에 좀 기울어 있었죠. 북한이 전략적 부담이 되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을 함으로써. 근데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에 북중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 무게추가 다시 북한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북중 관계의 본질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마치 우리가 한미가 삐그덕거리면서도 사실은 한미동맹이 굉장히 농축된 어떤 그 양국 관계의 깊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중 관계도 사실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비핵화 문제가 됐든 대북 정책이 됐든 북한 문제가 됐든 또 한 번 더 평화 구축의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을 끌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을 도외시한다거나 중국에게 소외감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중국이 좋든 싫든, 중국을 견인하는 것이 좋든 싫든 간에
현실적 국제 정치의 엄중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을 우리가 보다 더 긴밀하게 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가 됐든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